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신민영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감염병 재난에 있어서 심리지원 체계가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감염병 재난 심리지원의 어떤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감염병 재난의 이제 특수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자연 재난 또 사회적인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 재난의 피해자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재난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 또 재난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분들, 아니면 업무 종사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바운더리가 분명하게 있는데 감염병 재난 같은 경우에는 그런 1차적인, 2차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제 이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특히 뭐 일반적인 사회 재난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통사고라든지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바로 이제 어떤 종식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복구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감염병 재난은 그 발생부터 종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스 같은 경우에는 한 8개월 가량이 걸렸고요. 메르스는 7개월 가량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올해 1월에 저희 나라에 이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집단 감염과 완화, 소강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감염병 재난에 따른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방역 활동이 수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예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가격리나 시설격리와 같은 격리가 있겠습니다. 이런 감염병 재난의 특성에 우리가 비추어서 그러면 감염병 재난 심리 지원은 어떠한 특수성을 가져야 하는가, 특성을 갖게 되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아까 제가 감염병 재난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역시도 전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재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피해자, 직접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신 유가족분들을 가장 우선적인 심리지원의 대상자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넘어서 재난으로 인해 격리가 되신 격리자분들, 또 재난 현장에서 특히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종사자분들 중에서도 가장 소진과 스트레스가 심한 집단이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재난 심리 지원도 다른 재난보다도 더 빨리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재난이 이제 호발하게 되는 지역의 어떤 주민들, 그리고 특수한 어떤 그 위험 그룹들, 취약계층, 이주민이라든지 장애인, 또 정신질환 갖고 계신 분들,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같은 그런 고위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심리 지원이 초반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대1의 어떤 상담, 집중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이런 전 그룹에 걸쳐서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을 알려야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심리 지원에 대한 심리 방역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재난 심리 지원에 있어서의 어떤 가져야 되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감염병 재난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수반되는 것이 방역 활동인데요. 감염병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 못지않게 방역 활동에 따른 그런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 활동은 이제 필수적으로 개인의 어떤 권한,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나의 동선을 공개해야 되고, 또 이제 나의 이제 일상적인 생활에 제약을 받는, 또 마스크도 써야 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침해되는 데 따른 불편감, 불만족감, 더 나아가서는 분노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거리두기가 이제 지속되면서 고립감이나 외로움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방역 활동과 관련된 심리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방역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심리 지원 활동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종식까지 장시간이 이제 소요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으로 인한 충격,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다양한 2차적인 스트레스 원에 노출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지금도 벌써 국민 중에 정말 많은 숫자, 특히 자영업자를 위주로 해서 너무나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에 따른 정신적인 후유증까지 겪고 계시는데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이제 가족 간의 갈등, 대인 간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이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병원에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2차 스트레스원에도 저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지원, 이를테면 경제적인 부분, 또 치료라든지 또 필요로 하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민하게 반응하고 또 지원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타의 재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감염병 경험자에 대해서는 어떤 온정과 지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감염병 재난은 다른 재난과 이제 구분되는 것이 오히려 1차적인 피해자, 감염병에 이제 걸렸다든지 아니면 격리되었다든지 했을 때 그런 따뜻한 온정보다도 오히려 이제 배타, 또 혐오, 차별 이런 것에 바로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감염병의 1차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확진자, 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혐오와 낙인에 대한 저희가 주의 이런 것들도 이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데 방법론적으로는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저희가 심리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서비스가 대면에서 이제 긴밀한 어떤 접촉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안정감을 주고 대상자에게도 만족감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대면 서비스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코로나 전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 교육 역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담이나 기본적인 위기 개입 역시도 대면에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통합심리지원단 활동 역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화를 이용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서비스 자체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시 특징이 되겠죠. 그러나 감염병 재난은 굉장히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불안감, 공포감 이걸 굉장히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위기와 관련된 소통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심리 지원의 한 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어떤 비대면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소통을 하고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심리 지원 활동 안에 반드시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심리지원단 역시 이번 기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는 등 이런 비대면, 특히 이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그런 비대면 장치들을 많이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감염병 재난 자체가 어떤 그 질환, 신체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의료계라든지 방역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또 대상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정보가 병에 대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리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보건소의 어떤 그 시점에서의 가장 정확한 정보, 시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끊임없이 파악하기 위한 그런 상호 간의 긴밀한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제 이것은 감염병 위기 경보입니다. 모든 재난이 마찬가지로 어떤 그 경보 단계가 비슷한 경보 단계를 갖게 되는데요. 일단 관심, 그리고 주의, 그리고 경계, 심각 이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신종 감염병이 해외에서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저희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단계가 관심이 됩니다. 근데 신종 전염병이 국내에 이제 진입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주의 단계가 발령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저희 국내에 첫 확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1월 20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제 경계 단계는 이제 제한적인 전파가 감지되었을 때 이제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이제 네 번째 환자까지 이제 발생하면서 격상이 됐습니다. 사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명이 넘는 환자가 이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의 단계에서 더 이상 격상이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감염 환자가 이제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보이면서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통합심리지원단 같은 어떤 대규모 이제 심리지원 활동은 보통은 심각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재난 어떤 매뉴얼에는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계라든지 주의 단계에서도 심리지원 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경우에는 저희가 경계 단계 이제 1월 27일 날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되었는데 경계로 이제 격상이 된 지 한 이틀 만에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이 돼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메르스 때의 재난심리지원 체계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첫 확진 환자가 이제 발생한 것은 2015년도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리지원 활동은 6월 16일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제 전체 환자들 중에 한 80%가 이미 발생을 한 시점이었고 사망자 가운데 한 50%가 발생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감염병은 방역이 우선이고 이제 감염병에 따른 이제 재난 심리 지원을 별로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제 시점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켜보니까 이제 뭐 지금 코로나에 비하면은 환자의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처럼도 보이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환자가 늘어나고 또 사망자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은 수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했습니다. 또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질환을 가지신 분들 또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는 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이런 대국민에 대한 심리 지원 또 직접적인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본 확진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돼서 다소 늦었지만 통합심리지원단이 이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확진 환자들이 주로 이제 서울 지역 또 충청 지역에 이렇게 좀 한정돼서 발생했지만 전국적으로 환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리고 국립서울병원과 국립정신병원들이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메르스 보건복지부 메르스 심리지원단을 구성하게 됐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자가 발생했던 그 당시 이제 매핑입니다. 이제 186명 중에서 사망자가 이제 38명이 나왔었고요. 유가족이 저희가 91명이 파악이 됐습니다. 격리자는 이 당시에 16,000명 규모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고 또 그 외에 충청 지역에서 이제 환자가 발생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면은 저희가 이제 1대1로 다 완치자나 유가족 또 격리자에 대해서 저희 이제 모든 전문 요원들 각 센터의 인력 또 국립정신병원들의 인력이 다 이제 투입이 되면 1대1의 어떤 개입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였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당시에 심리 지원을 했던 그 실적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유가족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완치자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단회기로라도 일단 다 개입이 됐고 지금 16,000명의 그 격리자 중에서 한 6,000명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제 개입을 하셨는데 상당수의 격리자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집중적인 상담이 이루어졌고 또 유가족과 완치자에 대해서도 기초센터에서도 개입을 많이 해주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립서울병원 당시 이제 국립서울병원에서는 유가족과 완치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한 10% 정도 남짓하게는 지역센터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이 이제 바탕이 돼서 감염병 때에는 굉장히 처음부터 초기부터 확진자나 유가족 그리고 그 지역사회 주민들 일반인들에 대한 더 나아가서 일반인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제 유행 그 시기에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경계로 격상이 된 지 한 이틀 만에 저희가 전국 단위의 통합심리지원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는 메르스에 준해서 좀 단순하게 업무 분장을 했는데 이를테면 확진자와 가족은 국립정신의료기관, 국가트라우마센터나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3개 국립정신병원이 맞고 격리자와 일반인은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맞자 이렇게 업무 분장을 했었는데 모든 재난이 그렇듯이 이렇게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그 발생 패턴인데요. 저희가 1월 20일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한동안 이제 뭐 한 자릿수 내지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날들도 있다가 이제 2월 18일경 이제 대구 첫 번째 환자, 그때가 전국 단위로는 31번째 환자였는데요. 그 환자를 이제 중심으로 거의 한 달 만에 대구 경북에서만 6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고 하루 600명까지도 발생을 했으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월과 3월 초반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만에 6천 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에 그린 체계대로 따지자면은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 확진자에 대한 개입을 다 소화를 해야 됐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자체에서 광역과 기초 센터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시 단위의 통합심리지원단을 이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1577-0199는 각 그 광역별로 이제 광역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라인을 6개까지 확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한 라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뭐 광역이나 기초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있는 상담 요원들 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인력을 이제 충원을 받아서 이제 24시간 한라인 응대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8월 중순 들어서 다시 수도권에 또 2차 또 폭발적인 대유행이 이제 있었습니다. 역시 비슷한 패턴이었는데요. 이를테면 한 달 동안에 걸쳐서 한 5,600명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한 두 자릿수까지 줄었다가 다시 오늘 110명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또 이전에 감염병 재난과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시설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이제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그 대유행하는 국가에 있는 그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귀국하는 그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죠. 처음 코로나19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던 우한 교민들이 이제 전세기를 타고 저희 나라로 다시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때 오픈한 것이 임시생활 시설이었고 그 뒤로 이탈리아에 있는 교민들 한 500분, 우한에서는 한 800분 들어오셨고 이탈리아가 한 500분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 뒤로 지금도 격리자 분들을 위한 또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귀국자분들을 위한 또 외국인들을 위한 임시생활 시설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이제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시작했죠. 이거는 코로나19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메르스 때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한 25% 정도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중증 환자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70%, 많게는 80%가 이제 경증 환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모든 환자, 이렇게 특히나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를 아무리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을 늘린다고 해도 다 소화할 수가 없을 뿐더러 대부분이 경증 환자, 특별한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경증 환자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이제 개소를 해서 그런 경증 환자들을 수용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최초로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격리제건 아니면 경증 확진 환자건 간에 이렇게 이제 시설에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었을 때 그분들을 위한 의료적인 서비스만으로 충분하냐 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그 최초의 이제 임시생활시설이었던 우한 교민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의 이제 그 체계도입니다. 한 800분 가량이 한꺼번에 이제 생활시설에서 이제 지내시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부처에서 이제 다 같이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를테면은 뭐 식사와 관련된 부분, 또 방역과 관련된 부분, 또 의료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다 계획이 되었는데 아주 초기부터 이분들을 위한 심리 지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심리 지원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의료적인 서비스 또 심리 지원 서비스가 같이 제공이 되었고 이제 이것은 이분들의 실제로 이제 방방마다 붙여뒀던 생활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이제 초반에 있는 항목에는 어떤 식으로 건강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심리 지원과 관련된 부분 저희가 이제 이것을 실제로 배포한 이제 격리
되신 그런 교민들을 위해서 배포한 안내문인데 마음 건강과 관련된 안내서, 특히나 격리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이기는 어떤 지침들, 또 심리 안정 용품들 이런 것들이 배포하고 실제로 저희가 2주 동안 그 전문 요원들 또 이제 전문의가 같이 상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의료진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 또 심리 검사를 저희가 이때는 모든 분들이 다 심리 검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려서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거의 의료 서비스, 의료적인 모니터링과 거의 같은 비중의 중요도를 가지고 안내가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저도 우한교민들이 계시는 생활시설, 임시생활시설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초반에 첫날부터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런 안내를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드리고 이제 일일이 검사를 해드리고 이제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 굉장히 안심하시고 또 생활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14일간 격리 생활을 견디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서부터 사실 감염병이라는 것은 뭐 지금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뭐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감염병은 늘 인류와 함께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감염병이 유행할 때 사실은 가장 우리를 이제 안전하게 해주는 것, 이제 전염을 막는 것은 역시나 뭐 방역입니다. 이제 격리를 한다든지 거리를 둔다든지 이런 방역인데 이런 방역에 어떻게 하면 그럼 순응할 것인가? 사실은 과거 역사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격리 지침에도 굉장히 저항하고 격리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이랬던 것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왜 내가 이제 격리가 돼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격리를 하는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멀쩡한 사람을 이제 가둔다, 멀쩡한 사람을 이제 죽게 한다. 특히나 뭐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인만 골라서 데리고 간다. 이러한 이제 루머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그런 비수능이 촉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방역기관을 불신하게 되면 당연히 그 수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더 불신이 촉진되냐면은 이런 방역 활동이 좀 강압적으로 시행될 때,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중앙에서 이제 어떤 그 명령적인 체제로 이제 시행이 될 때 수능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제공되는 치료적인 서비스가 낙후될 경우도 역시 수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방역에 대해서 잘 참여하게 하고 이런 지침들, 격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정보가 이제 잘 제공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이런 감염병 자체에 대한 정보, 또 격리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기간, 또 방법에 대한 정보가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제공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격리를 함에 있어서 방역 지침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방적인 그냥 한 방향의 어떤 소통이 아니라 충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거기에는 이제 덧붙여서 감사나 협조를 당부하는 어떤 태도 그리고 격리가 되어 있지만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우한 교민분들도 사실은 뭐 유심이 잘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 그래서 내가 외부와 소통할 수가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저희가 핸드폰도 다 있고 뭐 컴퓨터나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태블릿 이런 것들도 다 소지하실 수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느꼈고 외부와 접촉을 잘 유지함으로써 훨씬 안심하고 격리 생활을 전실 수가 있게끔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충분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의료적인 서비스도 그렇고 그 외에 생활적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제 격리 생활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막 저항을 보이셨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굉장히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도 좀 택배를 가능하게 해드린다든지, 물론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행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지만, 특별히 필요로 하는 어떤 의료 약품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공받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드린다든지 했을 때 어떤 만족도라든지 격리 기간을 견디시는 힘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시설 심리 지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 평가를 이제 종이로 다 나눠드리고 평가지를 수합해서 지점을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고 특별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상담을 1대1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해 나갔고요. 그 외에도 이제 거기 생활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방에서 이제 같은 공간에 계시긴 하지만 개인의 방에 들어가서 저희가 대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방송 시스템을 이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하루에 2번, 나중에는 하루에 1번 정도 저희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 또 호흡과 이완과 각종 안정화 기법을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같이 실습을 하고 이제 저희 전문 요원들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시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가이드 등을 해드렸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전문가 참여를 받았냐면 음성을 녹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어떤 정신건강 교육과 관련된 그러니까 정보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하시는 어떤 명상적인 안정화 기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녹음을 받아서 상주하는 전문 요원들이 그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송출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14일간의 그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때 한 저희가 이제 노하우를 집단 생활시설 심리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만들었고, 이때 전문가들에게 받은 그 오디오 클립은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지자체에 이런 안내서와 함께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활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이제 심리지원 현황을 보면은 우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한 800분이 3개 기관에 나눠서 이제 격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4월 초에는 이탈리아에서 한 500분 정도 귀국을 하셔서 2개 기관에 나눠서 이제 격리 생활을 하셨고, 저희가 이때는 워낙 대규모이기도 하고 지금 이분들의 경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 행정 당국들이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원 역시도 같이 2주 동안 상주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요 정도까지 대규모는 아니지만 일본 크루즈 탑승객이라든지 이란, 스페인 기국민들이 오셔서 이제 또 격리 생활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3월 초에 아까 말씀드린 그 대구에서의 폭발적인 그런 환자의 증가 때문에 이제 시작된 것이 생활치료센터입니다. 2월 18일경에 대구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하고 거의 2주 만에 3,000명대로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입원을 대기 중이신 분이 1,700명 가량이 됐으니까요. 정말 이제 큰 문제가 됐었죠. 실제로 대기 중에 사망하시는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해서 그때 이제 어떤 방역 당국의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생활치료센터였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한 3,800명 정도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6개 센터가 오픈이 되었고, 이때에도 이제 저희가 심리지원을 시행을 하긴 했는데요. 임시생활시설과 가장 다른 점은 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저희가 처음부터 2주간의 격리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격리된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처음과 끝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었는데,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들어오는 분들이 또 이제 음전이 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어야지만 나가시고 중간중간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게 대중이 없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한번 열리면 언제 닫힐지도 약간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심리지원은 임시생활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이라든지 한라인 상담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이제 시행이 되었지만 계속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간은 저희가 5개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이제 같이 기관들을 나눠서 한 일주일 정도 상주하면서 자료들을 배포하고 방송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달하고 한라인 상담은 저희가 바깥에서 계속 한라인 상담을 이제 이어왔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카카오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워낙
정신건강 평가가 굉장히 심리 지원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뭐 우한 교민들 임시생활시설에서 했던 것처럼 일일이 그런 어떤 지면을 통해서 평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자가 평가를 하시고 저희가 그 결과를 이제 수합하고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받아보실 수도 있도록 이런 좀 자원들을 활용을 했고 이것은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개설돼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채널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마음 건강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제 각종 지침들 또 동영상을 통해서 호흡이라든지 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정보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감염병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경리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시민들 역시 굉장히 그런 답답함과 무료함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좀 즐거움을 주는 활동들 그리고 이제 손쉽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행동 활성화 목록이라고 해서 지금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18개 생활치료센터가 오픈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열린 지금 하나, 둘, 셋, 4개. 4개 지금 지자체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생활치료센터 서울에서 이제 그 열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 광역센터에서 심리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디자인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심리지원 안내를 하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정보나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역시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심리지원은 이런 어떤 그 장치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심리지원을 하면서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물품을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통합심리지원단에서는 심리안정용품이라든지 마음건강 안내서 그런 이제 지침들을 저희가 그 이제 페이퍼로 또 용품으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또 경기도에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또 생활치료센터 또 이제 지자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이런 요청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는 9월 14일 날 통계인데 이제 오늘 날짜로 보자면은 166개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심리안정 용품이나 마음건강 안내서 등 이런 물품이 지금 한 3만 1,000개가 지금 배포가 되고 저희 계속 제작 중입니다. 지자체별로 이런 그 본인들의 어떤 심리안정 용품이나 지침서들을 제작하고 계시는 곳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의 자원을 활용하시던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제작하시던지 이런 것들이 심리안정 또 심리 지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6명 확진자의 사망자가 38명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만 해도 저희가 완치되신 확진자분들 또 유가족분들에게 일일이 다 문자를 보내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드린 후에 모든 분들께 다 이제 전화 상담을 이제 드리고 전화 상담을 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종결을 하거나 연계를 하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밟았다면 지금 확진자나 격리자의 규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자 발송을 할 때에도 특히 확진자나 가족분들에게는 저희에 대한 일단 정보를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경우에 한라인으로 전화를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접하실 수가 있고 또 마음 건강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구글 폼을 연결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정보를 전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분들 중에서 한 10% 내외가 콜백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예외 상황은 유가족분들입니다. 유가족분들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보가 넘어오는 대로 무조건 개입을 하고 또 지자체별로 긴급 개입을 요청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이분의 어떤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 어떤 점이 염려가 된다고 요청하셨을 때는 이제 저희가 개입을 무조건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심리지원 어떤 실적입니다. 총 한 49만 명, 49만 건의 이제 상담이니까 이제 저희가 심리지원을 한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격리자 상담이고요. 또 일반인에 대한 상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가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직접적인 확진자나 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는 어떤 반증인 것 같습니다. 상담 건수는 확진자 발생 패턴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 3월에 폭발적으로 이제 감염이 이제 확진 환자가 늘어났을 때와 지금 8월 들어서 확진 환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역시 상담 건수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변동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상담 실적을 조금 정리한 건데, 경기도의 상담 건수가 아주 현저히 높습니다. 아마 경기는 쥐폐 시스템도 그렇고, 또 세월호부터 또 저희 메르스까지 여러 재난 유형들을 다 겪으면서 재난 심리 지원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것 같다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확진 환자분들의 심리적인 반응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모든 재난 경험자분들이 초반에 겪는 이제 어려움들, 트라우마나 우울감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심각한 정도의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도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60%, 우울감도 약한 정도의 우울감을 제외하고라도 고도의 우울감이 한 40% 정도니까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떤 충격과 타격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보면은 처음에 확진 받았던 그 순간 확진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화 목소리,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히 이제 반복된다, 그런 침습 증상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은 역시 감염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잘 회복될 수 있을까, 또 재감염되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최근에는 후유증에 대한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면서 내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증상들, 신체적인 반응들이 혹시 후유증은 아닐까, 이런 염려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십니다. 이게 거의 한 83%에 이르고요. 그 다음으로는 낙인에 대한 염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을까, 알아본다 실제로, 그리고 피한다,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죄책감들, 그런 고통들, 또 경제적인, 또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과 관련된 2차 스트레스 역시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저희가 한 2년에 걸쳐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날짜, 그러니까 지금 날짜로 따지자면은 23일이겠죠. 9월 23일에 구글 스토어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먼저 업로드가 되는데요. 지금 요 상황에 좀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트라우마, 또 애도 수면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다양한 안정화 기법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또 음성 가이드로 지금 저희가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을 했으니까 현장에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1차, 2차 적인 어떤 경험자들, 피해자분들 못지않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진들의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소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하신 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 한 16에서 30% 정도가 우울감과 소진, 좀 고도의 우울감과 소진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랑 비교했을 때 보다 한 2배 가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런 재난 상황, 또 본인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업무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과다해지고, 또 이 상황이 더더군다나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급격한 어떤 소진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진 관리 프로그램은 현재 소진과 관련된 교육, 또 CBT 기반의 집단 프로그램, 또 이제 명상이라던가 예술 치료, 또 이제 국립공원공단 마사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등 각종 웰니스 프로그램 등 이제 2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침이라든지 이런 소진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성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깨닫게 되는 것이, 모든 재난 때도 그렇습니다만 감염병 재난 때는 너무나 대상자들, 영향을 받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어느 한 기관에서 또는 어떤 제한된 기관의 어떤 연합만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소화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 소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지금 이런 저희가 개발한 지침도 그렇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또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여러 이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심지어 지금 격리자용 마음 건강 지침서 역시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다양한 뭐 이주민들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필요가 제기가 돼서 여가부의 협력을 받아서 다국어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안전망에는 정말 많은 협력과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또 감염병 재난의 특수성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입니다. 저희가 워낙은 재난이 다 이제 종결이 되면, 종식이 되면은 통합심리지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스스로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라든지 저희한테 건의될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받고자 했는데 코로나19가 지금 워낙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중간평가의 일환으로서 지금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평가를 수합을 했는데요. 국립병원 4개 병원과 그리고 16개 광역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지금 벌써 뭐 국립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특히 광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났을 때 재난 심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나 이제 그 본인들의 역할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인식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거의 뭐 세월호 이후로는 거의 그 지역과 또 국립정신의료기관이 다 이런 활동을 한다고 인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그것이 뭐 6년, 7년 차 이제 접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자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기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얼마만큼 지금 적절하게 지금 충분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45%가량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인력 부분보다도 이제 뭐 웬만하다라고 대답하신 비율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45%는 역시나 전혀 그렇지 않다. 아니면은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는 인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시지만 심리지원 활동에 임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인력과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자원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난 심리 지원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국립정신의료기관과 또 이제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한 어떤 업무의 하나로 보고 여기에 대한 인적 자원 또 예산적인 부분이 이제 충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보다 국립정신의료기관에서 더 불충분함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사실 뭐 저희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라우마센터라는 어떤 이름 하에 저희가 인력적인 어떤 충원이 있었지만 나머지 3개 국립정신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사업을 하는 중에 또 이런 재난심리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또 감염병 환자, 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치료적인 기능까지 겸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떤 인적인 운용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이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 이제 충분히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피드백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한라인 부분인데요. 이제 워낙에 1577-0199를 쭉 상시에도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한라인의 운용에 있어서는 아주 그런 좀 편안하게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자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서 필요한 기관의 자원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저희도 이제 자원을 신청하시는 대로 제공하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자원을 또 제작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별히 이제 어렵진 않다고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광역센터에 있어서는 실적을 취합하는 부분, 또 국립정신의료기관은 생활치료센터나 임시생활시설에 심리지원을 하는 부분 역시도 저희가 이제 실적 취합은 늘 해오셨던 수시로 해오셨던 일이기도 하고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연합해서 이번에 들어가면서 계속 긴밀하게 서로 슈퍼비전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특별히 이제 없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만 소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점수를 낮게 이제 체크를 해주셨어요. 아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소진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하는 경험치는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거의 저희도 이제 처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소진 프로그램을 운영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이런 저희가 이제 경험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이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광역 기초센터, 필요한 정신 관련 기관에 보급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부분은 이제 통합심리지원단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었어요. 통합심리지원단에 관련된 무슨 이제 처음에 회의체가 운영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였는지, 그리고 뭐 실적을 취합하는 부분, 또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 또 이제 필요한 어떤 자원들 이런 것들을 제공받는 부분에 있어서 용이하였는지 하는 부분을 저희가 피드백을 이제 쭉 받았는데, 이제 가장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이제 실적 보고와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사실 여타의 재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저희가 지금 해당 기관들이 퍼져 있어도 이렇게 뭐 이제 분기당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만나서 사실은 지금까지 현황도 좀 공유를 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좀 즉시 보완을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더 좀 용이했을 텐데, 아무래도 감염병 재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그 SNS를 활용해서 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훨씬 대면할 때보다는 의사소통이 용이하지 않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제한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감염병 재난의 특수성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런 의사소통이 대면보다는 못할지라도 비대면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라도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실적 취업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이제 광역에서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지금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이제 DMIS라는 전산 시스템을 저희가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지금 개발을 해서 저희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즉시 실적을 이제 추출해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사실 재난에 있어서는 재난 심리 지원을 잘 하는 것, 대상자분들한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행정 부처에서 아주 긴박하게 실적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것도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편리하게 기록도 남기고 실적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수고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이제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감염병 재난, 특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마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바도 좀 결과도 공유하고 좀 보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직 이 상황이 뭐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고 저희가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뭐 전문가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저희의 소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염병 확진자분들, 격리자분들, 일반 국민들까지도 훨씬 심리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 시기를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이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